고금소총과 야담. 암행어사 박문수.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여러 읍을 돌다가 날이 저물도록 밥을 얻어먹지 못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한민가를 찾아가니 동자 혼자 있었습니다. 동자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밥 한 그릇만 달라 하자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가게가 빈궁하여 며칠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손님께 드릴 밥이 없습니다. 문수가 피곤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동자는 방의 서북쪽 귀퉁이로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의 종이봉지를 바라보며 조금 처량한 표정을 짓더니 봉지를 풀어서 안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의 지게문 밖은 바로 안방이었습니다. 동자가 나오자 문수는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이미 들으셨으니 속일 수가 없군요. 제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낼 것이 없었는데 마침 쌀 한 되가 생겨 종이봉지에 넣어서 걸어두었지요. 끼니를 걸으면서도 그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배가 고픈데 밥을 지어드릴 양식이 없어 부득이 그것으로 밥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손님께서 우리 말을 듣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 종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박도령 빨리 나오시오. 그러자 동자가 애걸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갈 수가 없다네. 문수가 그 성을 물어보니 종씨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우리 읍 좌수의 종입니다. 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어서 좌수에게 따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통혼했습니다. 그러자 좌수가 욕을 당했다며 매번 이렇게 종을 보내 저를 잡아가서 끌고 다니며 모욕을 주는데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저를 잡아가려 왔군요. 문수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동자의 삼촌이다. 내가 대신 가겠다. 밥을 먹고 나서 종을 따라가니 좌수라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동자를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문수는 즉시 마루 위로 올라가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 조카의 문벌이 당신보다 높지만 집이 가난한 고로 당신에게 통혼했소. 당신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만둬도 그뿐 아니오. 왜 매번 이렇게 잡아와서 욕을 보이는 것이오? 당신이 읍의 수양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시오. 좌수가 크게 노해 종을 잡아들이게 하여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너에게 박동을 잡아오라 했는데 어찌 이 미친 객을 잡아와서 상전을 욕보이느냐? 내 죄는 태연감이다. 문수가 소매 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군단 말이냐? 좌수가 한 번 보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시킬 수 있느냐? 어찌 감히 시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력을 보니 글피가 길이리다. 그날 내가 신랑과 함께 올 것이니 너는 홍구를 갖추어 기다려라. 좌수가 말했습니다. 공경을 다해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문수는 문을 나가 곧바로 읍내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본관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동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 이 읍수양의 딸과 혼인하기로 했다오. 홀렛날이 모일인데 그때 쓸 도구며 잔치 비용을 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소. 좋은 일을 하는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명령대로 삼가받들겠나이다. 그리고 이웃 읍 수령들도 초청하게 했습니다. 홀렛날 문수는 신랑에게 자기가 묵고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관복을 갖춰 입게 하고 자기도 위를 갖추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좌수 집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들이온 듯 설치된 장막이 하늘에 닿았고 술잔과 쟁반이 가득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 주빈석에 앉고 여러 수령이 열을 지어 앉았으니 좌수 집이 한층 빛났습니다. 예를 올리고 나서 신랑이 나오니 어사가 좌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좌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분부대로 혼례를 올렸나이다. 어사가 물었습니다. 너의 농과 밭은 얼마나 되느냐? 몇 섬지기는 됩니다. 반을 나누어 사위에게 줄 수 있느냐?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노비와 마소는 몇이나 되고 그릇과 진물은 어느 정도냐? 노비는 몇 명, 마소는 몇 필, 그릇은 몇 건, 진물은 몇 개 있나이다. 어사는 윗자리 주빈석에 앉고 여러 수령이 열을 지어 앉았으니 좌수집이 한층 빛났습니다. 예를 올리고 나서 신랑이 나오니 어사가 좌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좌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분부대로 혼례를 올렸나이다. 어사가 물었습니다. 너의 농과 밭은 얼마나 되느냐? 몇 섬지기는 됩니다. 반을 나누어 사위에게 줄 수 있느냐?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노비와 마소는 몇이나 되고 그릇과 진물은 어느 정도냐? 노비는 몇 명, 마소는 몇 필, 그릇은 몇 건, 진물은 몇 개 있나이다. 뻔뻔한 귀신과 심씨. 남문 밖에 심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옷 한 벌을 꿰매어 입고 다녔습니다. 병사 이석구와 인척간이어서 간혹 그의 도움으로 죽이나마 쑤어 먹었습니다. 심생이 작년 겨울 한낮에 한가로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판자 위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판자를 담뱃대로 쳤습니다. 쥐를 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오. 당신을 만나려고 산 넘고 물 건너왔으니 이렇게 박대하지 마시오. 심생은 놀라 의아해하며 도깨비일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도깨비가 백주에 나타날 리 없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판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먼 길 와서 배가 많이 고프오. 부디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생은 응답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서로 모여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오. 부인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니 귀신이 부인들을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놀라 달아날 필요 없소. 앞으로 이 댁에 오래 머무를 것이니 집안 사람과 다를 것이 없소. 어찌 소홀히 하고 멀리할 수 있겠소? 부인들이 서쪽으로 달아나고 동쪽으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귀신은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연이어 외쳐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밥상을 정갈하게 마련해 마루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음식 먹고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음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귀신들이 제수를 받아서 기운만 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귀신인데 무슨 연고로 우리 집에 들어왔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경관인데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당신 집에 들어와 한번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갈 수 있겠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귀신이 또 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해 먹고는 문득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왕래하고 간혹 머물러 한밤 내내 한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겪어서 익숙해지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붉은 부적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귀신 물리치는 물건을 앞에다 모두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요사스러운 귀신이 아니니 어찌 방수를 두려워하겠나? 빨리 저것들을 없애서 오는 귀신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부적을 치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의 화복을 알 수 있나? 귀신이 대꾸했습니다. 아주 잘 알지. 심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앞날은 어떤가? 당신은 능히 69살까지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요. 당신 아들은 얼마 동안 살 것이오. 당신 손자에 가서야 비로소 과거급제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현달하지는 못할 것이오. 심생이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집안 아무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을 낳을지 등에 대해 귀신은 일일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귀신이 말했습니다. 내 쓸 곳이 있어 그러는데 200냥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집은 가난한가 부유한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가난이 뼈에 사무치오. 그렇다면 아무리 적은 돈인들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냐?
괴짝 안에 당신이 아까 빌려와 넣어둔 돈 2꾸러미가 있는데 왜 그걸 주지 않소? 내 그동안 쓸 데가 많아 애걸에 겨우 빌려온 돈이다. 그걸 내게 줘버리면 저녁밥조차 해먹을 수 없으니 어떡하겠나? 당신 댁에 쌀이 조금 있어 그것으로 저녁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늘 왜 거짓말로 때우려 하오? 내 이 돈을 가져갈 테니 노여워하거나 화내지 마시오. 그러고는 표현이 가버렸습니다. 심생이 괴짝을 열어보니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없었습니다. 심생은 고통이 더 심해져 심장이 탈 듯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 집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피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사시오? 설사 당신이 천리 밖으로 도망가 숨는다 해도 내 무얼 꺼리겠소? 그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 했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니 귀신이 욕설을 퍼붓고 그릇들을 부수며 밤새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인은 심생을 원망하고 또 깨진 그릇값까지 물어내라 했습니다. 심생도 편하지 않아 새벽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또 부인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전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인 역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전처럼 왕래했습니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헤어질까 하오. 진중하게 스스로를 잘 보살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든 속히 떠나 우리 집을 편안케 해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영남 문경현에 있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노자가 부족하니 엽전 10꾸러미만 주시오. 내가 가난해 먹을 것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건 너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절도사 댁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구걸하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일 텐데 왜 그러지 않고 내 길을 막으려 하오? 심생이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의 죽 한 그릇과 가롯 한 벌이 다 절도사 댁의 의지에 마련한 것이니 은혜가 뼈와 살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런데도 그분께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해 언제나 부끄럽고 편치 않았지. 그러니 지금 또 무슨 얼굴로 천전을 달라 하겠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 절도사는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 피운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 그분 댁에 가서 이 돈만 마련해주면 귀신이 갈 겁니다라고 간절히 말해보시오. 환란에서 구해줄 길이 거기 있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심생은 멍하니 말문이 막혔지만 속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이 절도사에게 가서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절도사는 개탄하면서도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생은 돈을 허리에 차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괴짝 속에다 돈을 깊이 숨기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귀신이 다시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잣돈 두터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오. 이제 먼 길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소. 심생이 속여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서 돈을 마련했다고 내게 노잣돈을 준단 말이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이 건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찌 농담을 다 하시오? 조금 뒤 귀신이 덧붙였습니다. 내 당신 괴짝 속에서 돈을 꺼내왔다오. 2꾸러미 5푼은 남겨두어 작은 정성을 보였으니 한 번 취할 술은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심생의 집안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춤추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공중에서 귀신들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심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다른 사람에게 애걸에 돈을 10관이나 마련해 내게 주었다. 그랬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거늘 지금 또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리고 와서는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내 마땅히 관묘에 일러 바쳐 내 목을 베게 할 테다. 귀신이 난 문경관이 아닌데 어찌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오? 하니 심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문경관의 철하오. 당신 집에서 귀신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방문했소.
당신은 응당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욕설을 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또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게 선비의 행실인데 당신은 책을 만 권이나 읽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거예요? 심생이 기가 막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귀신은 다시 날마다 오갔습니다. 그 뒤로 아득히 들은 바가 없어 어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호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생 집을 찾아가서 귀신과 문답했으니 심생의 문전은 거마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학사 이조도 하룻밤 자며 귀신과 대화했습니다. 아, 역시 괴이하도다. 초막 옆에 효감천과 호랑이. 성종 때 호남 흥덕현 화룡리에 오준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문벌이 좋은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고 어버이가 돌아가시자 영취산에 장사를 지내고서 묘 옆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매일 흰죽 한 그릇만 먹고 구슬프게 곡하니 듣는 사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냉수를 올렸습니다. 산골짜기 가운데 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참 맑고 달았는데 집에서 오리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주는 반드시 직접 호리병을 갖고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춥고 더워도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속에서부터 나서 우레처럼 온 산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초막 옆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맛이 청결하고 달고 차니 산골짜기 샘물과 똑같았습니다. 산골짜기로 가보니 그 샘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마당에 샘물을 떠서 쓰니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수고가 덜어졌습니다. 읍 사람들이 그 샘을 효감천이라 불렀습니다. 초막이 깊은 산속에 있으니 거기에는 호랑이와 승냥이가 살았고 도적들도 그곳을 소굴로 삼아 집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초막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오준이 타일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해치고자 하느냐? 피할 수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다만 나는 아무 죄도 없다. 호랑이가 문득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숙이면서 엎드려 꿇어앉으니 마치 공경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오준이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을 거라면 왜 떠나지 않느냐? 호랑이가 즉시 문 밖으로 나가서 엎드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같이 하니 마침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처럼 어루만지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호랑이는 반드시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간혹 멧돼지도 초막 앞에 갖다 놓아 제수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러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맹수와 도적들도 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준이 3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비로소 호랑이도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효성에 감동한 기이한 일이 매우 많았지만 샘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때 관찰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니 성종께서 특별히 정렬을 내리도록 하고 가래 때 쓰던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오주는 65살에 죽었는데 궁중의 가마나 말을 맡아보던 관청의 관리로 추중되었고 읍 사람들이 향연사에 배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은 권진사. 옛날 안동에 권진사가 살았습니다. 일찍 진사가 되었지만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잃어 자녀도 없었습니다. 종도 없어 몸소종의 일까지 해야 했으니 궁색하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에 상민 출신 과부가 살았는데 얼굴이 잠옷 아름답고 집도 부유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다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언제나 몸가짐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동네 불량배들도 감히 건드릴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이웃의 살아 사정을 익히 알았으니 여러 번 중매쟁이를 보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그 말을 듣고도 막막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권진사가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때마침 과부가 지나가다가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진사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왕래를 못했네요. 오늘 좀 조용하니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늘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과부가 그런 말을 하니 이는 이른바 동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어찌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권진사가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니 과부는 흔쾌히 권진사를 맞이하여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는 더불어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과부가 말했습니다. 진사님, 상투와 따은 머리를 풀고 저와 옷을 바꿔 입으며 잠시 즐겁게 놀아보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그 의중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싫다 하기도 뭐하여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부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진사님, 먼저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속이 급해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과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의심스럽고 괴이하기도 하여 엎치락 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 무렵 갑자기 창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내가 일제히 난입해 권진사를 이불로 싸서 꽁꽁 묶어 짊어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십 리를 가다가 한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을 가려 그를 내려놓고 묶은 걸 풀어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불량배들이 과부를 겁탈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음을 짐작했지만 그 다음 하는 짓을 살펴볼 요량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용히 동정을 살펴보니 그곳은 본읍 이방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들어와서 쌀죽을 권하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습니다. 권진사는 이불을 단단히 덮어쓰고 권하는 쌀죽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많이 놀라고 겁이나 안정이 안 될 테지. 어지러운 마음을 편히 하는 데는 잠이 제일이야. 이방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개년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권진사와 한 방에서 함께 자며 놀란 가슴을 위로해 편안히 해주고 사리도 깨우쳐주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온 권진사가 깊은 밤 고요한 때 비녀 꽂지 않은 처녀와 한 방에서 자게 되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보낼 리가 있겠는가. 처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습니다. 간간히 좋은 말로 위안해주고 이불을 들어 얼굴도 맞대보고 몸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권진사가 그 손을 끌어 한 이불 아래 눕게 하여 저통도 만지고 입도 맞추니 무척 수상했습니다. 처녀는 의심스럽고 괴이했지만 이미 과부를 데려왔다고 알고 있으니 다른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환심을 얻으려고 서로 희롱하기만 했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사이 양다리를 꽉 껴안더니 서로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처녀는 황당하고 놀라 겁이 났지만 유약한 몸으로 강건한 기운을 어찌 당하겠는가.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명을 따를 따름이었습니다. 한바탕 운우가 끝나자 처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부끄러워 죽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권진사는 해뜨기를 기다렸다가 이불을 떨치고 일어나 창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방을 불러오게 하고는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기추의 부인으로 나에게 바치고자 한다면 조용히 아뢰어 가부를 들으면 될 터이지. 어찌 감히 깊은 밤 어두운 곳에서 양반을 위협하고 묶어와서 내 딸과 동침하게 한단 말이냐? 그게 무슨 도리고 어디 사람의 일이라 하겠느냐? 내 이 일을 관가에 고하면 내 죄가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아느냐? 이방은 처음에 과부를 묶어온 줄로만 알았지 어찌 양반을 잘못 묶어왔다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방은 분부를 듣고는 황공하여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평소 친하던 권진사였습니다. 이방은 일이 뜻밖으로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부를 협박해 묶어 오려다 양반을 잘못 잡아왔으니 두 죄를 동시에 범하여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셈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전전긍긍하면서 고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공손히 처분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애걸을 해대니 권진사가 의관을 요구하여 갖추고 말했습니다. 내 죄상을 살피건대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 이미 내 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니 인정상 어쩔 수 없지. 10분 참작하여 특별히 용서해준다. 다만 노비들과 재산의 절반을 내 딸에게 주고 말과 가마를 갖추어 내 딸을 오늘 우리 집으로 보내거라. 이방은 죽었다 살아난 듯 아주 기뻐하며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드리며 오직 명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권진사는 아침을 기다려 밥을 먹고 나서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과부도 와서 뵙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재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에 어떤 말도 저를 돌이키진 못했지요. 일전에 풍문으로 들은 말이 있었어요. 본부 이방이 아무날 밤에 저를 겁박하고 도둑질해 갈 거라는 소문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당황했지요. 제 몸은 이미 과부가 되어 힘이 없는데 그 지경에 이른다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어찌 헛되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포악한 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이웃 양반에게 절개를 벌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진사님은 저를 마음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사님을 제 집으로 모셔서 옷을 바꿔 입게 하여 여자로 단장하게 하고 저는 화를 피해 도망하여 하룻밤의 액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진사님은 비록 잠깐 횡액을 당하시긴 했지만 이것을 인연으로 처녀를 얻었으니 그 역시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수절 과부로서 이웃 양반의 손을 이끌어 집으로 불러들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평생의 정절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으니 오늘부터 진사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보낸 딸이 도착했습니다. 궁색한 호라비 신세였던 권진사는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었으니 이는 바라던 바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웃 과부는 가난하지 않았고 이방도 딸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었기에 권진사는 두 첩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졸지에 부자가 되어 평생을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자손 역시 번성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